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철 교수입니다. 이번 장은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깁니다. 제목을 산업조직론이라고 잡았거든요. 영어로는 이것을 Industrial Organization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작은 제목에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은 기업 행동이라고 잡았죠.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 있어서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산업조직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산업조직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개요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제가 손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산업조직, Industrial Organization이죠. 여기서 관심은 뭐냐 하면, 자,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만들지? 프로덕션이죠.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데 코스트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득은? 그리고 규모는 얼마나 가져가야 되지? 혹은 효율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요,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라는 가격 정책의 문제.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요, 일부 산업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정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public policy. 그리고요, 물건들은 다르죠. 서로 맞죠?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할 거냐는 소위 말하는 광고, advertising. 그리고 경쟁. 여기 나오는 모든 주제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산업 조직론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관련된 것을 가지고 배우는 게 우리 산업 조직론이라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어떤 학교에서는 산업 조직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3학년, 4학년쯤 가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산업 조직론의 주제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산업 조직론에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4가지로 봅니다. 제가 제목을 The Four Types of Market Structure라고 해놨죠. 가장 유명한 게 여기 나오는 완전 경쟁입니다. 완전 경쟁은요, 영어로 perfect competition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수요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하드한 과정인데 물건들이 동일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종의 모범적인 어떤 형태를 좀 만들려고 이렇게 하드한 과정을 넣었어요. 이게 완전 경쟁이고요. 완전 경쟁의 극단에 있는 게 독점입니다. 영어로 독점은 monopoly라고 그러죠. 이거랑 다른 점은 many firms가 아니고 single firm이죠. 단 한 회사가 물건을 만듭니다. 자, 완전 경쟁과 독점 사이에요, 사실은 2개가 더 있습니다. 2개를 제가 이쪽으로 뺐는데요. 독점 쪽에 가까운 게 과점입니다. 영어로 oligopoly라고 그러죠. 여기는 few firms예요.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몇몇 회사들이 있어서요, 상대편의 전략이 저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의 전략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연구하는 이론이 게임 이론입니다. 그래서 과점에서는 게임 이론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갑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요 중간에 독점적 경쟁이라는 게 있는데 완전 경쟁 쪽에 조금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점과 경쟁의 2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영어로는 이거를 monopolistic competition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many firms예요. 마치 완전 경쟁처럼. 근데 다른 게 뭐냐라고 그랬죠? 다른 게 바로 물건이에요. 여러분, 완전 경쟁에서는 굉장히 하드한 과정을 넣는다고 그랬죠? identical product라고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물건들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는 물건들이 동일하지 않죠. 물건들이 동일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은. 이 조금씩 다른 거, slightly different한 거를 영어로 differentiated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이것을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상품을 만드는 게 독점적 경쟁입니다. 아마 실제로 리얼월드에서는 이 독점적 경쟁이 훨씬 더 우리의 생활에 가까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4가지 시장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독점적 경쟁에서 나오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differentiated product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소비자한테 접근해 볼 거냐라는 경제학적 접근이죠. 자, 기본적으로 네 가지 시장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시장을 배우는 거를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산업 조직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디테일한 것들을 좀 말씀드렸죠. 그죠? 주제들. 예. 이런 주제들이 다 이 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면은요. 이 각각이 하나의 독립적인 챕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장 구조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게 첫 장이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정. 각각의 독립적인 장입니다. 이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산업 조직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론에서도 물론 배우지만 미시경제학에서도 배우고요. 이것들이 이렇게 따로 떼어나가가지고 산업 조직론이라는 좀 어려운 과목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를 배울 거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 네 개의 시장에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생산 비용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 시장들을 분석할 겁니다. 자, 먼저 공통적으로 이 네 가지 시장에 공통적으로 돼 있는 생산 비용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죠. 그래서요. 이번 장에서의 주제는 이 주제들입니다. 생산함수란 무엇이냐를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한계 생산물이라는 개념이고 한계 생산물과 이 생산함수에 있어서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알아보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도출이 됩니다. 바로 한계 생산물이 체감된다는 이런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산함수를 자세히 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게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어떤 관련이 있으며 산출량과는 어떤 관련이 있냐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와 단기의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를 배우고요. 맨 마지막에 규모의 경제가 뭔가를 배움으로써 생산 비용에 관한 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시장에 관해서 배우는 겁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 좀 이해하셨죠?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자, 생산 비용을 가죠. 첫 번 그냥 뜬금없이 두 줄 제가 써놨는데요. 가장 대전제입니다. 기업 활동의 목표는요, 이윤 극대화입니다. 가끔 기업 활동의 목표를 지역사회 기여나 사회봉사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업이 적자를 보고 이윤을 내지 못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불가능해집니다. 기업의 목표는 그래서 이윤 극대화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할 때 사회가 발전합니다. 이윤이 나야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고요. 이윤이 나야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니까요. 그래서 기업의 목표를 이윤 극대화로 잡고요. 여러분 이윤이라는 거는요. 뭐라고 정의되냐 하면은 전체적인 총 수입, 이게 매출이죠. 영어로는 이거를 total revenue라고 하고요. 여기서 전체 비용을 뺀 것을 이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의 목표는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 profit을 maximization 하는 게 기업 활동의 목표다는 게 이 장의 대전제입니다. 자, 아까 나왔던 용어 중에 총 수입이라는 게 있었죠. 영어로는 이거를 total revenue라고 하고요. 경제학에서 총 수입이란 말을 씁니다. 보통 통상 경영학에서는 매출, 총 매출 혹은 매상 이렇게도 씁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매출이 나오겠죠? 자, 총 비용은요. 생산 요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 전체를 총 비용으로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비용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경제학에서 분석하는 모든 비용은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은 이미 앞 시간에서 배웠고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회비용이 뭐죠? 네,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돼야 하는 비용이 기회비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비용은 크게 두 가지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죠. 하지만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회계학적 비용보다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래서요. 경제학적 이윤과 회계학적 이윤을 비교해 보면은 경제학적 이윤은 항상 회계학적 이윤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비용이 훨씬 더 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학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회계학에서 말하는 명시적 비용에다가 암묵적 비용까지 제외하니까 경제적 이윤이 회계적 이윤보다는 항상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항상이란 말이 성립이 하죠. 자, 이제부터 그 생산함수에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생산함수라는 게 뭐죠? 인풋과 아웃풋 간의 릴레이션십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은 투입량과 산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그랬죠. 여러분, 경제학뿐만 아니고요. 경영학 혹은 기업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요소를 투입하죠. 기본적으로 뭐 만들 때 투입하는 요소를 생산 요소의 3요소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볼까요? 뭐 만들까? 아, 네. 여기 구동되는 컴퓨터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만들다면은 뭐가 들어가죠? 토지, 노동, 자본이 들어가죠. 맞죠? 여러분, 토지는 임대할 수도 있고요. 고정된 요소니까 이렇게 일단은 제외하고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이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노동을 L로 표시할게요. 자본을 K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인풋으로 했을 때 아웃풋이 나오죠. 아마 경제학, 경영학 기업인들이 관심 있는 게 이 인풋과 이 아웃풋 사이에는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을까? 혹시 규칙적인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규칙적인 릴레이션십이 있으면은 이거를 뭘로 표시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산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을까? 다시 말하면 노동을 투여했을 때 생산량은 어떻게 변하지? 아니면 자본을 투여했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지? 라는 것을 연구하는 대상이 바로 이겁니다. 생산함수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대개 그 미시경제 분석에서 다루면은 이게 동시에 이동하면은 전체 3차 함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기초부터 해야 되니까 논리의 편함을 위해서요. 하나를 고정해 놓을게요. 여러분, 하나를 고정해 놓으면은요.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가 되죠. 맞죠? 자본을 고정할게요. 고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비를 한꺼번에 구입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의 2차 평면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변수가 두 가지. 변수가 하나고 결과물이 하나니까. 다시 말하면 노동을 투여했을 때 생산은 어떻게 돼? 라는 릴레이션십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걸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서 피자집을 경영한다고 해볼게요. 피자를 만들 겁니다, 제가. 저 혼자 만드는 것보다는 혼자 만들 수도 없겠죠? 두 사람이 만든다고 해볼게요. 두 사람이 만들면 조금은 낫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날 거고요.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 다섯 사람. 한 다섯 사람 정도면은 피자를 만드는 기본 진영은 짜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세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고요. 한 사람은 홀에서 서빙을 보고요. 제가 주문을 받고 전체적인 경영을 하고요.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노동을 하나, 둘, 셋 투여할 때마다 생산량은 많이 증가합니다. 이유는요. 분업의 이득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러면 많이 증가한다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죠? y는 x제곱 같은 그래프죠. 우리 여러분 y는 x제곱이 1, 2, 3 투여할 때마다 1, 4, 9 막 이렇게 증가하니까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노동을 투여해도 예전처럼 팍팍 증가하지 않아요. 처음에 1, 2, 3, 4 투여했을 때는 피자가 많이 나오죠. 혼자 만들 때보다. 하지만 종업원을 9명, 10명, 11명 고용할수록요, 이제는 예전처럼 보다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공간적 제약성이라는 게 있죠. 제가 여기서 피자 가게를 하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에 직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적인 제약도 있죠. 예를 들면 정말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려면 마케팅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막 이렇게 피자 가게 세팅해놓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아직은 능력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요, 노동을 투여해도 많이 증가하진 않죠.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많이 증가하지 않아 보이죠? 이거랑은 다른 모양입니다. 자, 이게 바로 생산함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함수는 두 가지 영역이죠. 여러분 수학적으로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프 두 개의 모양이 바뀌죠. 영어로 이걸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죠. 뭐 어떻게 보면 그래프 두 개를 붙여놓은 게 되죠. 이렇게 y는 x제곱,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로그 함수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y는 x제곱 모양과 로그 함수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그래프도 있어요. 수학적으로. 뭐 이걸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요. 뭐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생산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영역입니다. 이쪽 영역.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변곡점까지는 고민 안 하죠. 뭐를요? 생산량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투여하니까. 왜?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근데 저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냐면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고민하게 되는 영역이 여기 나오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영역입니다. 자, 한계 생산물이라는 게 뭐냐면 한 1단위를 투여했을 때 추가적인 산출물이 한계 생산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노동을 1단위, 2단위, 3단위 투여했을 때 당연히 생산량 늘죠. 하지만 증가폭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예, 증가폭으로 보면은 오히려 증가폭이 감소하지요. 맞죠? 절대량은 늘어났습니다만 증가폭이 감소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계 생산물 체감이죠. 여러분, 생산물은 늘어나지만 한계 생산물은 체감합니다. 왜요? 한계라는 게 뭔데요? 추가적인 거니까. 자, 추가적인 생산물은 체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왜 고민해요? 몇 명을 고용해야 돼를 고민하는 거죠. 아니, 무한히 늘어나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 변곡점 아랫부분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고민 안 합니다. 맞죠? 고민 안 해요. 왜? 무조건 고용하니까. 여기부터 고민하죠. 이래서 이 한계 생산물 체감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준다는 거죠. 맞죠? 고민을 줘요. 고민을 준다는 거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함수에 대해서 제가 그렸고, 그리고 한계 생산물 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 그린 그래프가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생산함수입니다. 자, 저 변곡점이 저 변곡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분업의 이득 때문에 늘어가다가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줄어들죠. 한계 생산 체감은 여기 변곡점 아랫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한계 생산물이죠. 자, 그 한계 생산이라는 게요, 조금 수학적인 얘기를 하자면은요, 사실은 이런 거죠. 노동을 투여했을 때요, 생산량이 얼마나 변해라는 사실은 이 델타의 개념입니다. 차이죠. 자, 노동이 변화분의 생산량이 변화분이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거를 리미트 델타 L을요 0으로 보내면은요, 0으로 보낸다는 거는 요거를 굉장히 작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은 1단위 했을 때 증가되는 양이 줄어들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접선의 기울기란 뜻인데 뭐가요? 여기 나오는 한계 생산. 한계 생산이라는 게 저게 한계 생산입니다. 그러면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죠. 그래서 여기 한계 생산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늘어나다가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어가죠. 그래서 이 파란색 선처럼 한계 생산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수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결론. 생산함수를 그렸다. 생산함수는 어떤 모양?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나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영역이라는 거죠. 왜? 한계 생산물이 체감을 하니까 고민스럽겠죠. 얼마를 고용할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비용인데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실제 경영에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피자 가게로 돌아가 볼까요? 피자 가게를 할 때 고정비용이 뭐가 고정비용이겠어요? 예, 일단 피자를 굽기 위한 화덕, 고정비용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설비들, 맞죠? 주방 설비도 필요하겠고요. 의자도 필요하겠고 책상도 필요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게 고정비용입니다. 영어로 이거를 fixed cost라고 해요. 또 하나가 가변비용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가변비용이 뭘까요? 예, 재료와 노동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코스트로 봤을 때 재료 비용보다는 노동 비용이 막대하게 들죠. 그래서 대개 가변 비용의 대명사가 여기 나오는 노동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용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죠. 그래서요. 비용 구성은 말씀드린 대로 총 비용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총 비용은 총 가변 비용과 총 고정 비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오는 비용이 평균 비용입니다. 여러분 평균 다 아시죠? 아마 다들 중학교 때 배우셔가지고 이거는 전체 럼썸을 합해서 나누죠. 평균 성적 어떻게 구하죠? 60명의 평균 성적이면 60명의 성적을 다 합쳐서 60으로 나눴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평균 비용이라는 거는 전체 비용을 가지고 생산 개수로 나누면 이게 평균 비용입니다. 영어로는 평균 비용을 average cost라고 그러고요.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출량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눕니다. 전체 Q를 L로 나누죠. 자, 우리 비용을 고정 비용과 그 다음에 가변 비용으로 나눴듯이 똑같이 평균 고정 비용, 평균 가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평균 고정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을 합한 게 전체 에버리지 코스트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죠? 네. 이런 각각의 용어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고정 비용을 average fixed cost, 평균 가변 비용을 average variable cost 이렇게 씁니다. 붉은색으로 썼다는 건 중요한 건가 봐요. 그죠? 예. 우리 가변이라는 게 영어로 variable이랍니다. variable. 예, 그래서 변수를 variables라고 하죠. 그죠? 네. changing의 뜻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게 한계 비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평균과 한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평균은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합을 가지고 단위로 나눴죠. 맞죠? 이게 평균이고요. 한계는 뭐냐 하면은요. 증가할 때마다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하는 게 한계입니다. 한계를 영어로 marginal cost라고 하죠. 붉은색으로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산출량 한 단위 증가시킬 때마다 발생하는 총 비용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델타 TC 델타 Q.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계죠. 왜 한계죠? 하나 더 노동 투여할 때마다 어느 정도 증가할까? 이것도 같아요. 하나 더 생산할 때마다 이거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까? 이거는 한계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 이 한계 비용은 변화율이죠. 저기 나오는 걸 조금 더 적용하면 이것도 리미트 개념을 써서 델타 Q를 무한히 0으로 가깝게 되면은 각각의 산출량에서 비용이 변화분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비용 곡선을 그릴 수 있다면 비용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 꼴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계 비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총 비용 함수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총 비용 함수를 그리려고 와 이게 왜 이렇게 났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저기 나오는 생산 함수랑 같은 그래프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모양은 다른데? 모양은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X축과 Y축이 바뀌었으니까요. 자, 보세요. 일로 다시 가볼까요? 제가 안 지웠습니다. 그 X축이 뭐였죠? 노동 투여량이었죠? 여기는요. 생산량이었죠. 어떤 관련이 있어요? 잘 봐요. 노동을 투여할 때마다 처음에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요. 일종의 효율적인 구간이죠. 변곡점을 거침으로써 노동을 투여하니 때마다 별로 안 늘어났죠? 우리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한계 생산 체감 영역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비용 곡선은 90도를 바꿔놓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비용 잘 보세요.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번에는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해? 자, 위에 거 볼게요. 토털 코스트가 어느 정도 증가해라는 건데 여러분 토털 코스트는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았나요? 고정비와 가변비, 맞죠? 여러분 생산량이 하나도 없어도 이 정도의 고정비는 듭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이렇게 토털 픽스드 코스트라고 놨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가변 비용이 움직일 건데 여러분 보세요. 생산량, 이게 Q죠? 이게 여기 Q입니다. 맞죠? 그리고요. 비용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정비 빼면은 노동비잖아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게 노동 투입량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봐요. 노동을 투여할 때마다 생산량이 늘어난다. 효율적이다는 얘기는 비용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저 변곡점 똑같아요. 그래서 90도 돌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고정적인 토털 픽스드 코스트를 빼면은 토털 베리어블 코스트 모양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만큼 일정하게 쭉 빼줬으니까. 이해가시죠? 자, 이게 뭐냐고요? 이게 총 비용 곡선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총 비용 곡선을 가지고 뭐를 유도하냐면은 여기 나오는 한계 비용, 평균 비용, 평균 가변 비용을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유도할까? 여러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학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학으로 유도하는 거는 뭐 저는 저는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고요. 사실 죄송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네, 수학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직관으로 좀 한번 유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관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보실게요. 자, 그래도 조금은 수학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저기요. 그 평균 비용부터 구해볼게요. 여러분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됐죠? 요거였죠. 전체 Q를 L로 나눈 게 평균 비용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래프가 여기까지 나오는 건 알았고요. 요 점에서의 평균 비용 어떻게 구해요? 평균 비용? 여러분 요 점은요. 뭐냐면 봐요. X, Y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맞죠? 요 점의 좌표는. 그러면 요 점은 이거분의 이거네요. 맞죠? 맞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X, Y축이요? 이게 비용이죠. 요거는요. 생산량이죠. 다시 볼게요. Q분의 L이 평균 비용이죠. 맞죠? Q분의 L이 평균 비용입니다. 그러면요. 이거분의 L, 이거분의 이거가 평균 비용이네요. 맞죠, 제 말? 여러분 여기서 평균 비용은 얼마일까요? 이거분의 이거. 여기서 평균 비용은 얼마일까요? 이거분의 이거. 여러분 각각의 점을 찍으면 X를 Y로 나누면 평균 비용이 됩니다. 맞죠?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탄젠트 세타죠.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맞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유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U자형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비용 곡선은 U자형입니다. 어떻게 유도하냐고요? 예, 저렇게 탄젠트 세타로 유도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유도하는 것보다도 결론이죠. 평균 비용 곡선은 이렇게 U자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초창기에는 생산할수록 비용이 떨어지다가
중간부터는 뭐냐면 비용이 올라가죠. 이게 왜 비용이 올라가느냐면요. 아까 한계 생산 체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모든 산업들은 공간적 제약성을 직면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규모의 경제를 가지지 않는 한, 규모의 경제는 뒤에 할 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가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U자입니다. 여기서 고정비를 뺀 게 평균 가변 비용도 역시 U자로 나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파란색으로 쓴 한계 비용인데요.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을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먼저 평균 얘기했으니까 한계 비용 곡선 한번 유도해 보시죠. 한계 비용 곡선은요. 이거였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한계 비용 곡선 다시 가볼게요. 한계 비용 곡선은 생산이 하나 더 증가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지라는 거죠. 맞아요? 한 단위당 증가분이니까요. 물론 이 델타 Q를 무한히 작게 리미트로 보내면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계 비용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 보세요. 점점 작아지죠? 작아져서 여기서 0이 될 겁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변곡점이죠. 그리고 여기부터 올라갈 거예요. 맞죠, 제 말? 그죠? 자, 그래서요.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은 점점 내려가다가 변곡점부터 올라가는 이런 구조죠.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균 비용 곡선,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하단점을 통과를 합니다. 왜 최하단점을 통과하냐라는 건데요. 왜 하냐 하면은요. 원래 그래요. 네, 아니, 무슨 말이야? 설명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반드시 최하단점을 통과해야 되고 만약에 통과 안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이것은 평균과 한계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두고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죠. 자, 일단은 전형적인 기업의 비용 곡선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평균 비용 곡선과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하단점을 지난다. 왜 최하단점을 지나는지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안심하시고요. 일단 이 모양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양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가지 시장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완전 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그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 코스트는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 공통적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시장을 구분하진 않았잖아요. 예. 써놨듯이 전형적인 기업의 비용 곡선입니다. 자, 이제 완전 경쟁에 따라서 균형점이 달라질 뿐이고요. 모든 네 가지 시장의 공통적인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일단 정리해 보시죠. 한계 비용은요.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합니다. 맞죠? 왜?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내려가는 부분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예. 평균 비용 곡선은 U자형입니다. 예. 그죠? U자형이고요. 기본적으로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최소 효율 규모 혹은 효율 규모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efficient scale 이렇게 부르고요. 최소 효율 규모가 크다는 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최소 효율 규모가 크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크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 이걸 크다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규모의 경제에서 나타납니다. 뒤에 규모의 경제 말씀을 드릴게요. 생산량이 클 때는 평균 가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총 비용도 증가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또 하나 평균 비용 곡선과 평균 총 비용 간의 관계인데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죠. 다시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평균 비용 곡선과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이렇게 통과하죠. 왜 그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 말씀 듣고서 요거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균과 한계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계라는 거는 추가적인 거죠. 맞죠? 추가적인 거예요. 추가적인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시죠. 저희가 클래스가 60명이고요. 60명 평균의 경제학 점수가 70이라고 볼게요. 70점이에요. 근데 누가 전학을 왔어요. 근데 평균이 올라갔네요. 그럼 전학생이 평균 아래예요, 위에요? 당연히 전학생이 평균 위에죠. 그러니까 평균이 올라갔겠죠. 여러분, 전학생은 뭐예요? 한계입니다. 자, 한계가 평균보다 크면은요, 평균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 그래프 자세히 보세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서는요, 파란색 선이 검정색 선 위에 있죠. 한계가 평균보다 큽니다. 이러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죠. 맞아요, 제 말? 자, 이 최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영역은 한계가 평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전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70점보다 아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평균 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 파란색 선이 평균 아래에 있으면 평균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계와 평균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한계는 평균의 최하단점을 통과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다. 다른 데 통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계가 평균보다 높은 영역에서는요, 오른쪽 영역에서 평균이 올라가는 거고요. 왼쪽 영역인 한계가 평균보다 아래에 있으면 평균 비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계는 평균의 최하단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한계 비용과 평균 총 비용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작을 때 평균 비용은 반드시 감소합니다. 반드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계가 평균보다 작으니까. 맞죠? 다시 말하면 평균 아래에 전학생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 비용이 떨어진다는 거죠. 한계 비용이 평균보다 클 때는 평균 비용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여기는 반드시란 말이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평균 비용 곡선이 극소점에서 평균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평균 비용 곡선이 가장 낮은 부분을 우리는 efficient scale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기업의 비용 곡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물론 마지널 코스트가 내려오는 영역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이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TC, AVC의 최하단점을 통과하고요. 당연히 AFC는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평균 고정 비용은. 왜냐하면 만들 때마다 초창기에 고정 비용이 왕창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플랫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크죠, 고정 비용이. 왜냐하면 ATC랑 AVC 갭이 AFC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수록 붙는 거고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넓어지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기업의 비용 곡선이고요. 이 비용 곡선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시장에 다 적용이 됩니다. 완전 경쟁, 그 다음에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그리고 과정까지 다 적용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비용 곡선의 세 가지 속성 다시 한번 보시죠. 한계 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증가하고요. 평균 총 비용은 U자형이고요.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총 비용 곡선의 극소점을 통과한다. 똑같은 얘기 또 반복했는데 왜 반복하시는 줄 아시죠? 중요하니까 반복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단기와 장기는요,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시간이 10년부터 장기인가? 아니면 20년부터 장기인가가 아니고 장기에는 모든 게 변합니다. 단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생산 요소가 고정적인 게 있으면 단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 여기서 L과 K에서 제가 K를 이렇게 고정했죠? 이러면 단기예요. 하지만 장기에서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죠. 장기에서 모든 걸 바꾸죠. 왜냐하면 기업도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는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인 기간이 장기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고정 비용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이게 단기와 장기의 차이다는 거고요. 제가 비용 곡선을 그렸는데요. 비용 곡선은 크게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 산업 구조를 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고요. 물론 이 그 기업 하나에도 적용이 되는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내려가는 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규모의 경제는 어떤 말이 성립돼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어떤 말이 성립되냐 하면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죠. 맞죠? 영어로도 이걸 그래서 economies of scale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스케일이라는 게 규모죠. 뭐 스케일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테크니컬하게는 평균 비용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유리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규모의 경제, 장기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요 영역이 규모의 경제고, 규모의 비경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규모에 관한 수익 불변이 있는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 평균 비용이 일정한 이게 그 규모에 관한 수익 불변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하고요. 전반적으로 여기 말한 비용 구조는 4가지 시장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한 시장 한 시장에 이 비용 곡선들을 적용해서 뭘 찾아낼 거냐고요? 예, 소위 말하는 이윤 극대화 부분을 찾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로 행동한다는 대전제를 깔았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